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제가 스텝이 꼬였는데 얼른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MBC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부터 볼 건데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진행했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8%고요. 뭐 수치를 떠나서 MBC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의뢰한 여론조사 중에는 최저 수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러니까 추이상으로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3일간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동일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나왔어요. 뭐 지난주에 우려하기로는 이러다가 10%대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쨌든 20%대가 나오긴 했네요. 오차범위로 따지면 10%예요. 아, 그래요? 그럼 사실상 10%대로 내려간 것과 같은 그런 거로 효과가 봐야죠. 있다. 네. 그렇군요.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수치도 최고치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이 낙폭이 뭐 한 50에서 47 이렇게 3 떨어진 거 하고 23에서 3이 떨어져서 20이 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다행히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앞에가 그래도 2자여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지경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이제 더 떨어지면 추세상 이 급락세가 심하잖아요. 8월 어느 주에는 27 정도였는데 요 같은 회사 기준으로 해서 갤럽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뭐 한 달 만에 이 정도 빠졌다면은 다음 추석 연휴 직후에 또 있을 그 조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지금 많잖아요.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맞을 다음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우리가 저기 노래를 달의 몰락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에. 근데 윤의 몰락이다. 근데 동반 몰락이 국민은까지 같이 갔는데 뭐 TK 70대는 말할 것도 없이요. 저는 주목했던 게 충청입니다. 충청에서 보면은 대전 충청권이 거의 그 국정을 지지하는 게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충청의 캐스팅 보트를 진다는 지역의 어떤 특성상을 봤을 때는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강하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거를 반국가 세력들의 반발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70대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23%포인트가 하락했어요. 3주 동안. 네. 이것은 대단히 지금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자영업자분들 74%가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업주부 58%가 부정평가하고 있고요. 중도가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고 같은데 74%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지역, 전 연령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왜 이럴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의료 대란에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 물가 이것도 국민들이 큰일 났네. 경기 너무 안 좋네.
살기 너무 어렵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소통이 미흡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자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뭐 충분히 예측했던 되고 예측됐던 바고 놀라기엔 이르다. 놀라는 건 다다음 주 정도에 어이쿠 어떡하지? 라는 게 다다음 주에 나올 게 거의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왜요? 다음 주에 뭐가 나와요? 의료 대란 문제도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얘기했던 먹구름, 태풍 맞은편에 어떤 분이 일 것 같고.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이게 이제 방향성이 계속 하락 추세로 되는 거고 가속도까지 붙는다는 거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뭔가 악재 등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아, 이러다가 내가 국정 운영을 못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전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원에 가서도 개혁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은 유연해졌다는 평도 있지만 바뀌지 않고 있어요. 뚫고 가겠다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꾸준히 가져온 성정이어서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고 자칫하면 가속도도 붙는다. 더 위험한 거예요. 국정 운영이 사실 저는 뭐 지금 2주 연속 계속 얘기하는다는데 암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방송국을 다른 데를 가다가 이렇게 전광판을 봤어요. 대통령실 전광판 광고가 보셨어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카피가. 그러면서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 강한 어떤 국정 홍보를 하는데 이건 길이 아니에요. 이 수치만 보면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발 전광판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전광판을 봐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경기장에 관중들이 다 나가버리고 있어요. 그 전광판에서 뭐 10대 0, 20대 0으로 지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중들, 국민들이 외면해 버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예. 소신과 고집을 계속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신이라는 건 심사숙고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심이 다 늘 옳은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포퓰리즘이 생길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앞서 이제 맥 소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맞는 길인가라는 건 열어둔 귀로 소신을 가지고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해서 생각했을 때 결정했을 때 그게 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어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추계를 해서 나온 아니니 의료진이 맞고 따라달라. 그냥 10,000명 부족해? 그러면 2 곱하기 5. 2,000명씩 5년 뽑아. 이렇게 단순한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오랜 동안 소신과 고집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똑같은 퍼센트포인트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3%포인트 떨어져서 28%.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혹시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아닐까요? 뭐 그런 연유도 있겠죠. 중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는 좀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대충 그대로여서 뭐 디커플링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똑같아졌잖아요. 결론은 이 추세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과 정부가 서로 차별점을 둘 만한 일이 이제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당이 성과를 주도한다는 것도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장에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같이 떨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가 됐다 지금. 그래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어제 의사협회 대변인이 얘기한 그 발언은 결정적인 거죠.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추석 연휴 5일 동안에 이게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아무 일도 없고 더 나빠질 거고
추석 연휴 사이에 의료 관련한 그다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누적이 될 거고 그것이 지방에 가시는 분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들 섞이면서 민심이 하나 형성이 될 거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제가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방송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차분하게 침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방어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요. 힘내세요, 윤희석 대변인. 네. 아니, 그리고 윤석-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진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희들도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은 뭐 했어? 너희 집권 여당이잖아. 근데 뭐 했어? 너 해결책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똑같이 떨어진다. 실망감의 표현이죠. 먹구름자시니까 여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김 여사에 대한 평가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동일체.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보다 더 현명하게 용산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그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낮지만 우리가 좀 한동훈 국민의힘 한번 기대해 볼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낮아지는 않을 텐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지금 아무것도 당신들 역할하는 게 없잖아. 뭐야. 이런 답답함의 표현이 이 지지를 하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 이번에 그 갤럽 조사의 그 부정평가 요인 중에 첫 번째 의료대란이 제일 커요. 18%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소통 문제가 미흡하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요. 3%포인트 정도가 부정평가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최근의 명품백에 대한 결과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맞득지 않은 거거든. 이게 그런 게 반영된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용산과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왔을 때 용산과 차별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63%는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뭔가 지지를 보내줘서 차별화하기를 바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미적거린 부분은 분명히 있다. 네. 좀 세게 차별화를 하고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산을 끊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어도 국민의힘이 동반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 국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래 보여요. 자, 사실 뭐 그러면은 예, 원래부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8톤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사람이 몸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내가 맥가이버다. 난 몸으로 막겠다. 어떤 기술을 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있었는데 보수층에서도 알고 보니 맥가이버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지나가는 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선희 앵커님께 저 긴급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저 자꾸 가수가 노래 제목과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따라가거든요. 저 자꾸 먹구름자라고 하시면 제 인생 먹구름해가지고 저 진짜 큰일 나니까. 알겠습니다. 뭉게구름이라든지 뭐 클라우드래요. 아침 햇살이라든지 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저 별명을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먹구름자는 안 돼. 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서 소장님께 여쭈려고 아까 좀 말을 하려고 했던 네, 건데 네.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왜 안 오르냐? 근데 박 실장님께서 지금 껴드셨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민주당 지지율은 네, 왜 안 올라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령 문건 같은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무지 높고 지지율도 높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예요. 중도나 이쪽으로 외연 확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금투세 문제나 다양하게 지난번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것도 그렇고 외연 확장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사 탄핵이랄지 그다음 뭐 얼마 전에 계속 이슈가 됐던 계엄령이랄지 그러면 과연 안정된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어. 그럼 민주당을 기대할 수 있나? 여기 딱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링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지지층.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반감 때문에 가져가는 상대적 이익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라는 거죠. 대놓고 또 밀어주기에는. 그거는 이재명 지도부의 최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이유는 아직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리소스를 줬으나
말씀한 대로 갑자기 어떤 국정과제 중에 집중해야 될 때를 집중해야 되는데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채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력 있게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터진다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검찰에 대한 어떤 방어 체제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민생 쪽으로 가야 되고 중도외연 확장에 대해서도 내부가 중도외연 확장을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당내에서 어떤 지형들과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갑자기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이상돈 의원을 만난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중도 외연 확장만 치중하다 보니 그냥 중도층에서 보기로는 뭐 좀 집안부터 좀 치우고 나서 밖으로 이런 행보를 하지라는 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박스 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좀 한계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외적으로 좀 중도 의원을 확장을 하듯이 내부에서도 좀 최근에 나오는 유인태 전 총장이나 김부겸 전 총리의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체질을 개선했으면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나저나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난리를 아니 쳤는데. 최종본은 나오긴 나왔다면서요. 이게 왜 안 만들었겠죠. 풀리는 건지. 글쎄요, 뭐 표지 디자인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 총선 백서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말 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라고 써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한 건 아니었었던 거고 총선 백서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책 자체, 이 책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백서라는 타이틀이 중요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것을 주도했던 분은 소기에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시도가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됐다. 이미 너무 많이 지났고 조정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굳이 제가 뭐 이름을 다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 이 성적표들에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총선 백서를 내놓을.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율이 좋아졌어요. 그럼 총선 백서 내요? 그거랑 아예 그것도 상관없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에 그게 있길래. 요즘 이 여론을 용산은 정말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용산에 계신 분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한 불만 저도 이제 하는 일상 여권 관계자들을 보는데 맥주 한 잔 주면 터져 나와요. 불만이 네. 당내에 대한 보통은 불만이. 공식적으로 그냥 툭툭 있어도 맥주 한 잔 딱 먹으면 정말 이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만약 다 다음 주에 15% 내외나 16, 17%로 간다. 그렇게까지 낮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뭐 명확 관화하고 17% 내외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를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과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당에서 정말 당에서 임기가 정확히 따지면 반이 안 지났지만 용산과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렇게 나섰었지만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지만 본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뭐 숫자에 기반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계속해서 이거 이어가도록 마무리 좀 하고요. 하나만 하면 예.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심해야 될 게 이 수치만 보면 보수에서조차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버림받아 버리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긴장하시고 좀 국정 운영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야당 의원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종호 의원 진보당에서 제안을 했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그 제안을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 9명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를 표명하신 거 실제 행동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일단 될까요? 당에서는 일단 이 12분 그러니까 9명이죠. 민주당 의원은요. 9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한 거지 당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의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네, 돼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좀 판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이렇게 괴리되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압박을 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신을 좀 차리셔라. 라는 목소리 좀 높여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좀 구성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 구성을 보면 박수현 의원이나 복귀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 보면 지금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상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동참 움직임 이런 건 아직 감지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뭐 공감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나머지 의원들이 9명이서 뭔가 국민들하고 공감되는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제가 웬만하면 뭐 그거는 의원들의 자유니까 뭐 전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뭐한 짓입니까? 탄핵 준비연대가 뭐야? 탄핵을 준비한다고요? 뭘로 준비를 해요? 탄핵을 뭘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인 건 알겠는데 이게 윤 대통령 정신 차리라는 연대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하게 하려는 그게 아니라 망치겠다는 연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흐름에 대해서 왜 지지율 안 오르냐 그거 좀 이따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진단은 서영주 부대변인 진단에는 저는 동의를 못해요.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막 흔들어 놓고 다 어떻게 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맨날 탄핵 얘기하고 맨날 청문회하고 탄핵해서 국가기관 운영 멈추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계속 법안 막 해가지고 재의결 방탄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2의 대안으로 볼 만한 여지가 없다. 똑같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맨날 청문회 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방금 합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리적이라는 박수현 복귀왕 의원까지 여기 들어갔다면 그 당이 갖고 있는 정서가 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올수록 더 멀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거 이름부터 좀 바꾸시길. 탄핵 준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좀 분노합니다. 저는.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이란 윤석열 단어는 저도 쓸수 대통령에 대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저도 쓸 수 저는 있다고. 말을 지금 엄청 양쪽 많이 패널의 했죠. 입장이 뜨거워지는데 제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광고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1부에서 조금 전까지 야당 의원 12명이 준비하겠다는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굉장히 서 소장님하고 또 우리 윤 대변인님하고 굉장히 좀 뜨거워졌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서 소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면 대변인이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서 소장님은 상당히 존경하고 아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이에요. 민심이 제가 정말 뭐- 아끼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저 지금 서 연대되는 소장님 건 아니고. 탄핵 준비연대가 준비연대.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탄핵하는 게 탄핵은 민심이 하는 거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 물론 탄핵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일단 전제가 되고 그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이분에게 계속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군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든 어디든 야당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탄핵시킨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과 사회 연구소니까 전 제 딸에게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30%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민들이 공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하자마 나머지 70%는 저는 억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너무 위험하고 못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맞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데 탄핵이라고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서 억지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든 어떤 팩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팩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뭐가 일단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물론 이제 언론의 취재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정치권에서 그냥 시킨다? 저는 이거는 거의 90% 이상 오히려 반감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짓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쓸데있는 짓이 될 것도 같아요. 민주당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꺼내놓는 것은 그 이유는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거부감, 저항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막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때 처음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니 이게 또 헌전 중단? 야 이게 뭐지? 그런 큰 거부감이 있을 텐데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에는 쉬운 단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탄핵할 수도 있겠지.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장 소장님이 그 분량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걸로는 알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어요?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심리적인 허들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지지율 낮고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추석 때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 이거 뭐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거는 탄핵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할 때 가는 거잖아요. 이건 법률심이잖아요. 법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심을 얘기하고 있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마치 국민 투표로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인식에 탄핵이라는 단어의 장애물 수위를 낮추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탄핵이란 단어가 검사 탄핵부터 해서 남발될 때 그런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마 국민 여론에서도 마음에 결정할 때 그 심각한 결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너무 희석돼 버리면 가벼워져 가지고 그 결정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효과. 그러니까 말씀하신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한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너무 희석돼서 가벼워서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어느 게 더 클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윤석 대변인이 앞에 있는데 자꾸 희석해서 그런데 어쨌든. 희석이 아니라 죄송해요. 아니고. 제가 이런 개그 좋아하나 봐요. 너무 빵 터졌네. 아니 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는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마음대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탄핵 부분들이 장 소장님 말대로 국민들 귀에는 이제 좀 익숙해지고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탄핵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야. 여기는 민주 법치 국가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노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본인이 왕이고 김건희 여사는 왕비 같아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위, 감사원, 검찰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되면 이건 탄핵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민주당도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들에 대한 완급은 조절하는 것들이 좀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탄핵을 원한다면 아마 그런 국민들 전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권을 계속 맡겨선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저는 용의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하고 남발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용의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일지도 모르는 정난운 이런 것들이 그런 용의 주도의 한 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근데 무조건 뭐 그치, 탄핵 준비한데 장난인 줄 이게 탄핵을 예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탄핵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심심치 않게 제 주변 분들도 대통령 그만 내려왔으면 좋겠어, 막 국정운영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탄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적인 거부감을 국민들이 없게 되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여기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다가올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물색해달라, 폭넓게 섭외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른 거 아니야? 벌써 대선을 준비해?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가 출범했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해석되면서 뭔가 더 이렇게 과장되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선 준비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에이. 2년 반이기도 오. 하고 지금 국민들이 3년이 너무 길다라는 조국 혁신당에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심 자체가 지겨워. 앞서도 갤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면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뭔가를 준비한다. 섀도우 캐비넷 등등등 어떤 역할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준비 없이 됐는지 몰라서 이런 국정 운영이 이런 식으로 무능하고 정말 아마추어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어떤 집권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는 거 저는 이거를 박수 쳐야 될 일이지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김인석 최고가 1년 내 이재명 집권 준비 마칠 것보다는 1년 내 민주당 집권 준비 마칠 것 했으면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 정리하면 조기 대선 준비 이런 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이제 준비를 이제 미리 해놓는 것이고 이행 연습하는 거고 법대에서도 모의 재판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게 윤 대변인님,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죠. 얘기할까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해요. 대선이 목전에 있다. 그런 암시를 주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탄핵 얘기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계엄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같이 방송 나가서 분석해봤지만 시사인에서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러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그래서 우리는 곧 대선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러한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짜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탄핵이란 단어가 사실은 뭐 올 초 선거 총선 전에만 해도 그런 단어들이 에이 설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대통령 임기 이런 게 에이 단축. 설마라고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권 내에서도 막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이거는 그럴 거야가 아니라 만일에 그런 경우가 실제 생긴다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군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전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게 설마나 막연함이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도 여기까지는 와 있다고 봐요. 그건 제가 보는 여권의 움직임도 그래요. 그냥 그럴 야권도 수도 그렇고. 있다. 저는 그렇죠. 이 세 분의 말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고 지금 놀래켜서 말씀하시는 미안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 예산을 하고 불시에 그래서 정권이 바뀔 수정도 다시 총선을 치르고 거기서 이긴 정당이 총리를 맡고 뭐 지금 이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임기 5년을 맡으라고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의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하는 얘기가
계엄령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 준비연대, 섀도우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것은 내각제 국가에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섀도우 캐비넷 만든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준비는 알아서 하시되. 그러면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2년만 남았는데 섀도우 캐비넷 준비한다는 민주당은 그럼 지방선거 준비는 그럼 뭐 서울시장 후보는 다 정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집권에 대한 열망이 넘친 나머지 넘쳐야죠. 우리도 넘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급하고 그거는 반면 뭐가 있냐면 불안하다. 지난번에 진 거 너무 적은 차이로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승복 이런 것 없이 몇 년을 더 5년을 더 기다리려니까 못 기다리겠고 막 급한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거기서 국민들은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자꾸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자꾸 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말이 맞을 거예요. 네. 네 분 의견 다 들었으니까 요 주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추석 인사 영상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뭐 소감보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해서 어떤 이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김건희 여사가 뭔가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 일대를 찾은 이 부분에 많은 주목이 왔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좀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 뭐 이런 평가를 하셨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게 가능해?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면목을 가지고 추석 영상이 나오지? 설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때 명품백 영상이 한참 나돌 때 그때 뭔가 해결이 안 됐고 검찰 수사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검찰에서 명품백에 대해서 희대의 무혐의 형의를 내리고요. 권익위도 뭐 희대의 판결을 내렸고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으나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나서 버젓이 추석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자료화면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명구했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보다 더 뛰어난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국민의 시선과 그다음에 판단과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도 다 필요 없고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든 말든 내 마음이야 라는 것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저는 혹평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염치가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 대변인님도 다른 방송에서 나라면 김 여사 행보 이렇게 홍보 안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팬클럽에서 네, 했어요. 홍보하고 뭐 그랬던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아니 제가 드러내서 좋을 거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네. 마포대교 가실 수도 있고 뭐 추석 인사 그 영상에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독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배우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행보를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마포대교에서의 그 사진의 구도라든지 포즈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게 대통령 배우자의 격에 맞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권한을 가진 뭐 장관이나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인 것처럼 뭐 지시를 하거나 뭐 보완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메시지가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도 사진이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얹고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면서 어디를 보고 이런 거가 굉장히 생경하단 말이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여러 행보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그 홍보 담당자였다면 그런 포즈, 그런 구도가 나오게 사진이 찍힌다거나 또 메시지가 나올 때 단어 선택을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저는 그게 제 얘기였어요.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마포대교 사진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장 소장님.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요. 공적 권한이 없잖아요. 공적 권한이 없는 분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합니까? 그런 분은요. 해야 될 말과 단어의 메시지는 위로예요. 격려예요. 그게 맞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전통적인 영부인들의 행동과 메시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패널들 중에서 누군가가 약간 좀 구설수에 오르면 PD님이 아이 저기 좀 잠깐 좀 몇 주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관심도가 높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도 공세적인 공격적인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게 맞나? 과연 김건희 여사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올라갈까?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까? 긍정평가가 올라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윤희석 대변인님 좀 대통령실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저를 그걸로 연결을 시켜. 여권 관계자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달 좀 해주시라고요. 일도 관련이 없어.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에 김건희 여사 또 봉사활동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윤희석 대변인이 내가 홍보 담당자라면 이런 사진을 픽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정부 판단을 조언하는 참모가 제일 일을 잘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여사의 픽이 없었을까. 최종 픽은 여사의 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이게 좋아 이렇게. 이 사진들 오케이, 뭐 또는 기한을 냈을 때 오케이라고 했든 그래서 어쨌든 윤희석 대변인은 그래서 홍보실에 못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 가는 거지. 네, 첫째 물론 안 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예를 들어서 추석 인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직접. 그리고 10일 날에는 마포대교에 올라가서 포즈를 취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사의 심리 상태 물론 추정이고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사가 나는 잘못한 게 많아. 나에 대한 의혹도 많아. 하지만 내가 거기에 굳이 뭐 일일이 매달릴 필요는 없어. 그냥 갈 거야 라고 생각할까. 저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물론 아주 경미한 잘못들이 있겠지만 반국가 세력, 반개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걸 과장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의연하게 여기에 맞서겠다라는 게 여사의 태도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김 이제 여사를 앞서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 그거는 여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또는 윤석열 정부 체제를 뒤집기 위한 반국가 세력의 책략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여기서 좀 더 세게 비판을 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반국가 세력 뭐 어제도 반개혁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판이나 여러 가지 조언 또는 여권의 조언도 예를 들면 어떤 가까운 분야도 너는 지금 반국가 세력에 홀려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흘려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대통령이 외골수 모드에 들어가신 것 같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여론이나 민심, 조언, 지적에는 아랑곳 않는 상태가 돼 있다. 그렇지 않고선 저런 의연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보면은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던 내용 중에 녹취에 예. 우리가 집권하면 경찰이 알아서 길 거다라는 뉘앙스였던 녹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권력 기관들이 알아서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맛을 봤어요. 뭐 명품백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본인에게 굴욕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혐의를 내려주는지 면죄부를 주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서 그와 비슷한 손모 씨가 유죄를 받았잖아요. 방조 혐의로. 근데 그것도 이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검찰이 나에 대해서 송반망이 처벌을 하거나 면죄부를 줄 건데 감사원이 뭐 내가 수의계약하고 내가 아는 사람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면죄부를 줄 텐데 권익위가 내가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면죄부를 주네. 모든 국가기관의 시스템 자체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사가 대통령이 맞췄어요. 다 맞췄죠. 다 맞췄어요. 검찰이 알아서 키워. 전문가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여사가 맞췄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게다가 또 나온 게 이제 용산 대통령 그 관저 공사 관련한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도 또 여기에서도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거 동원이 됐고
또 법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1년 8개월, 9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예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주의만 요구하고 고발 조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근데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먹고 자는 공간을 무자격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예를 들어 보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품격이잖아요. 물론 여사가 알고 있는 과거 여사의 전시회 후원했던 업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것도 공사도 잘 못해서 다시 또 어디서 손을 댔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전 딱 바로 듣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부산 엑스포의 마지막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 생각이 났어요. 너무 조야했죠. 저게 과연 국제 대회에서 틀만한 영상인가? 어디 학예회 출품 영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실력 없는 곳에서 저걸 해 어떻게 저 업체가 선발됐지? 의문이에요. 모르죠. 근데 대통령 관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발해서 하는 게 과연 맞나? 저는 뭐 기본적으로 품격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수의 계약 건도 감사원의 입장을 보면은 봐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가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냐고요. 경호부장 파면을 해라. 그리고 공사감독 소홀했다 이런 문제점을 다 지적했거든요. 근데 봐주려고 한 감사였다라고 보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뭐냐면 누가 왜 이러한 계약을 맺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누가 21g이라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고 입장을 내질 않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검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도 얘기해야 이 얘기가 끝일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아니요, 계속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저도 이제 기다리고 시간상 안 있어요. 됩니다. 예, 마무리해 시각에 주시죠. 대해서 예. 제가 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다만 갑자기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또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관사를 대통령 관저로 바꾸는 과정이 긴급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공사를 또 보안도 유지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그 지점에 딱 들어갔다고 할 경우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니까 그 부분과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뭐 누가 이걸 하게 했느냐 그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와 21g이라는 이 인테리어 업체 연관이 있는 곳이다라는 뭐 패널들의 평론도 있고 했습니다만 감사원은 수의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하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쇼 정신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네, 정치인싸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다들 건강하게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여론조사 결과 기대되는데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